자, 이제 124쪽에 기반설 부당구역 봅시다. 자, 뭐 그렇고요. 지정권자 특광시장을 쓰고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개발도 관리구역 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1번 지정해야 되는 곳이 나옵니다. 뭐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2번처럼 임의적으로 필요하면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정해야 되는 곳이 1번인데 특광시장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당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해야 되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1번, 2번이 숫자는 안 나오지만 1, 2번이 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좋죠. 1번은 이 법들은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2번은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지역이 바뀌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결국 법이 바뀌었든 지역이 바뀌었든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죠. 해제가 되면 해제되는 것만큼 더 늘어나죠. 강화되면 줄어들잖아. 없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설이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곳이라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기존의 기반설이 남아도는데 왜 지정을 하겠습니까? 완화나 해제되는 곳에 지정한다 보시면 돼요. 강화는 아닙니다. 강화는 아닌데 요거를 역시 지역이 변경됐다면 이 지역이 변경돼서 완화되는지 강화되는 것을 구별해서 찾는 문제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하는 얘기죠. 하여튼 인구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지정하면 되고 줄어든다면 지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거지역이 준주거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준주거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정해야 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행위제한이 강화됐으니까? 강화됐으니까? 아니, 그럼 왜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안 해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강화되는 곳은 지정해서는 안 되고 완화되는 곳은 지정해야 된다 그랬잖아. 강화되는 곳이니까요? 그냥 찍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그러게? 그게 강화된 예요, 강화된 예.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중에 어디가 더 비싸다 그랬어요. 주거지역이 비싸니까, 비싼 주거에서 값싼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용적일만 하더라도 100 차이가 나죠. 100 차이. 500이냐, 400이냐, 그렇잖아. 그게 강화된 예라고. 그러니까 지정에서는 안 된다 답은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해놓고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또 갑자기 또 아닌 것처럼 이게. 그럼 준주거를 근린상업으로 바꿨어요. 지정해야 됩니까? 안 해요? 안에 여러분이 준주거의 땅을 투자해놨는데 나중에 갑자기 보니까 근린상업으로 바뀌었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는 값이 올라가서 좋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행위제는 완화됐다는 거예요? 강화됐다는 거예요? 완화잖아, 완화. 뭐가 좋은지는 좋아할지 말지는 아는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 준주거는 50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용적률 한도가 근린상업은 상업에서 제일 떨어진다 해서 상업지역이잖아, 상업지역. 900까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완화된 것이죠? 지정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답하는 거. 완화인지 강한지 정확히 모르면 지금 여러분들 판단했듯이 내 땅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좋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도 돼. 그러면 전문적 용어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건 완화됐으니까 좋아하죠. 그런 것은 지정해야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0으로 정하는 두 가지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늘면 간접적으로 인구 는다고 보고 개발행위가 많이 지속이 되니까 직접적인 인구 증가를 두 가지로 따지는 겁니다. 기억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기준이에요. 금년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최신 1년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그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이할 증가 20%,
20% 이상 증가됐다라면은 그만큼 인구 늘어날 것이다. 그 아래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직접적인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전체 특광시군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그보다 20% 이상 높은 곳. 이건 높다니까 전전년도가 아니고 같은 전년도에서 비교하는 건데 전체 특광시군이란 그 일부를 비교한 거예요. 20% 이상 높다는 거. 다 이할이야.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이 항상 더 중요하다고 했고 제가 숫자는 좀 덜하다고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랑 관련된 숫자는 주로 이자가 중심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숫자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주로 이자다. 이자. 그렇잖아요. 일자랑 관련된 거 두 가지 따로 기억하시고 대부분은 이자다.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나오는 이자? 기반시설에서 기역자 빼버리면 뭐가 되나요? 모음만 놓고 보면 이반시설 부담구역이 되죠. 주로 이자랑 관련돼 있다니까. 아휴, 뭔 말인지 또 눈치 못 채면 그냥 알아서 하시고. 기반시설에서 기역자 자음을 빼면 이반시설이잖아. 이자가 주로 있다. 숫자는 일자 두 가지로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할이잖아. 이할. 근데 문제 낼 때 사실 이거는 그대로 내고 다른 아까 그 내용 갖고 정답을 찾는 문제를 냈다고요. 숫자 내면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알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보시냐 이제 넘겨보세요. 그거 맨 끝에 있잖아. 그 페이지 맨 끝에. 박스에 맨 끝에.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규모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하라. 10만 이상. 일자 중에 하나예요. 낸 적은 없지만. 기반시설이 너무 작으면 설치가 힘들다고 봐서 10만 이상. 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일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자 일단 6번에 설치계획 보세요. 설치계획. 자 특광시장 호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설치를 어떻게 할지 설치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설치계획 수립해야 설치가 되니까. 그리고 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수립했으면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기반시설의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되지만 수립하면 관리계획 내용에 반영하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것 중에 1, 2월에 안 했던 거 추가를 한다면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에서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지정하는 것이죠.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는 기반시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가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야 돼요. 도로 어때? 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당장 도로부터 부족하지 인구가 늘어나면. 큰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도 도로잖아. 골목길. 상수도요. 부족하겠네. 당장. 하수도는. 철도는. 갑자기 철도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데?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설치를 해야 돼. 설치를 해야 돼. 아까 제가 도로는 제가 얼핏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골목길도 도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부족해진다 그래서 골목 철도가 있나? 없어요. 철도 없는 데도 엄청 많아요. 제가 나중에 고시 공부하고서 나와서 한 5년 동안 공주에서 살았는데 충남 공주. 우리 고향인 강원도는 아예 없고 공주도 5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철도 아예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안 되겠어요? 행위자는 완화되면 무조건 지정하라고 했는데 그럼 철도 없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만 철도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설치해서 뭐 하는데? 그 동네만 설치해서. 왔다 갔다 이거 하는 데서 이거? 그 주민들 심심할 때? 그러니까 철도는 설치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한다고 그런 거라고. 항만은요? 공항은? 공원은? 공원 뭐 큰 공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 뭐 조그맣게 산책해도 다 공원. 녹지는? 폐기물 처리소는? 학교는? 대학은? 없어도 되지. 대학이 무슨 동네마다 있어요. 대학이 지금 없애는 판인데. 전문 대학은요? 사이버 대학은? 사이비 대학은? 3번 보세요. 3번.
다음에 기반시설, 다음에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게 지금 3번 제목이 기반시설 부담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가 필요한 건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 느낌으로 보시라고. 1번 도로지 철도나 항만호처럼 큰 건 아예 없잖아요. 공원 녹지 산책해야지. 학교인데 보세요. 그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각종 대학은 제외한다. 제가 없는 말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제외해. 그리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요거를 갖고 문제 몇 번 냈었어요.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골라라. 철도, 항만공원처럼 이렇게 뻔한 건 아예 안 넣었어요. 뭐를 물어보냐? 있는 것 중에서 대학을 제외한다 그랬죠? 대학 집어넣어서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놨다고. 사이버대학 포함해서 모든 대학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동네마다 들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느낌 잡으시면 되고, 그 7번이 유명한 1년짜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고실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기가 유명한 1년이에요. 요거랑 10만, 그것만 일자랑 걸려 나머지 다 2자입니다. 자, 우리 설치 비용 중에서 3번에 1번 비용 부가 대상인 건축계가 뭐냐? 아까 신축, 중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용도별 건축물로서 200제곱미터 역시 2자잖아. 1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2자랑 관련돼 있잖아. 200제곱미터 기존 면적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건축의 신축, 중축행위로 한다. 200을 초과한 건축의 신중축행위. 다른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 신축, 중축행위를 하는 자. 그 중에도 200을 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신축, 중축이라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봐서 아무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도 돈 안 내요. 행정청이 다 설치를 해줍니다. 200을 넘는 신축, 중축이라야 큰 인구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될 때 비용 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내야 된다. 다만 이때도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가 대상으로 한다. 당연한 겁니다. 기존 건축이 있는데 철거하고 동일 규모 내에서 지으면 개축이고 개축은 아예 대상이 아니죠. 넘는 부분만 신축이 되잖아. 그럼 기존 연면적은 기존에 있던 인구 부분이고 넘는 부분만 새로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대상한다. 뻔한 거예요. 자, 지금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가 돈 낸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볼까요?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자, 추가하는 것 중에. 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돈 낸다 그랬잖아. 그 자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위탁이나 도급을 줬어요. 그러면은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내야 될까요? 일을 맡아서 하는 수탁, 수급인이 내야 될까? 위탁자가 건축 행위자지. 야, 수급인이 그 일하고 나서 본인이 가져가나 돈만 받고 일을만 해줄 뿐이지. 위탁자, 도급인이 소유주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인구 늘어난 것이죠? 다른 사람 땅을 빌렸어요. A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B가 건축을 했어요. 누가 돈 냅니까? A, B? B죠. 토지 소유자 때문에 인구 늘어난 거 아니죠? 건축 행위자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A가 건축주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 끝나기 전에 A 지위를 B가 승계했어. 지위 승계. A가 내요? B가 내요? 건축주지를 여러분들이 허가받아 짓다가 다 팔아먹었어. B가 샀어. 그럼 건축주지를 B가 승계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내야 되냐고. 그런 B죠. B가 건축행위로 완성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발개수 이런 건 나중에도 안 해요. 이런 거는 왜 이런 거 안 해? 나오면 찍어. 넘겨보세요. 찍어야 될 거 분명히 있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3번에 1번 납부 의무자. 3번에 1번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이거. 다음 해자가 내야 된다. 누가 내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에 아까 배웠던 200을 넘는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 2번은 건축을 위탁이나 도급을 했다 그러면 위탁, 도급을 한 자가 건축 행위자죠? 수탁, 수급인이 아니지? 3번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왜 냅니까? 건축 행위자가 내야지. 행위자가 건축 행위자를 얘기하잖아. 4번에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 등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승계한 자가 건축주가 되잖아요. 혹시 이렇게 바꿔내더라도 그대로 아시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되지 뭐. 자, 그 아래
반가리번에 1, 2번 부과시기, 납부시기. 부과시기는 행정청이 언제까지 부과하느냐. 역시 이자예요, 이자. 특광시장원수가 납부의무자가 건축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 설치금을 부과하라. 예를 들어 신축, 중축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2개월 내 그자에게 부과하라. 2개월 내에 납부시기.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야 돼요. 이건 납부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납부를 해야 된다면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면 돼. 사용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건축부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시까지 납부하려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안 냈다면 사용승인 신청 들어가도 사용승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내게 돼 있어.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자, 우리 낼 때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라 그랬나요? 카드 되나요? 물건 토지라는 납부도 되나요? 그거. 옆에 페이지 3번에 1번의 기억번. 옆에 페이지 3번에 1번의 기억번. 기반서 설치비용 현금 카드 포함해서 신용카드, 지불카드 포함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라는 납부 물납이죠. 물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 물납 인정이 왜 안 됩니까? 어차피 땅을 직접 땅으로 납부하면 뭐 그 돈 갖고 그거 갖고 그대로 뭐 돈 갖고 사는 것보다 그걸 직접 받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토지라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인정 못한다면 틀립니다. 자, 보칙은 됐고 국회법 끝났어요. 개발법 들어갑니다. 138조. 아,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까지가 진도였는데 더 해야지 이제 그만큼. 자, 도시개발법. 자, 항상 도시개발법에서는 신도시개발할 때 도시개발을 다루는 법인데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부터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도시개발 사업 흐름부터 잡고 체계를 잘 잡아두셔야 돼. 여기다가 개소사를 붙일 일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저쪽이랑 비슷해요. 이쪽보다 좀 더 북독립도물이랑 비슷해서 그렇지. 나 복잡해서 그렇지. 자, 그럼 일단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나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뭐부터 나와야 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큰 사업하는데 어떻게 사업할지 계획 안 세우고 되겠습니까? 저기서는 계획도 계획인데 집행계획이라 그렇지.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말 그대로 이 말을 붙였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세워놓는다. 이것이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거잖아.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개발계획 수립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 계획이에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면적은 어디쯤에 대충 위치, 면적, 거기다 시행 방식은 어떻게 되고, 시행자에 관련된 건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개발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개발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지.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어디를 정해진 거기다 구체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이게 구역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한다. 이게 원칙적 순서가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적으로 녹지나 비도시 같은 한가한 곳이면 녹지나 비도시 같은 변두리 대상으로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나서 개발계획을 예외적으로 천천히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원칙은 이 순서가 되고. 자, 이제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행자가 나와야지, 시행자. 여기서는 도시공획시설 사업할 때 대충 이 집행계획을 통해서 어디쯤에 도로 상하수도 건설하는 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세울 뿐인데 여기는 새로 도시개발하는 곳이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나오지. 이 시행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으로 나눌 수 있죠. 공공과 민간. 저쪽 행정청, 여기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눴어. 우리 공공은 항상 믿어주고 민간은 못 믿어주는데 우리 민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조합이 되겠죠. 조합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시행자 지정 파트예요.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역시 사업시행권을 따는 절차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라면 역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어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주고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따요. 다 인가받는 절차지. 도시공획 사업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권 땄으면 이제 공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이 시행 방식에 따라서 약간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기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신고 따고 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조성될 부동산을 누구에게 줄지 그 계획이 하나의 계획이 더 나와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한다 그랬죠? 어떤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만 하게 돼 있어요. 섞어 쓰는 게 혼용이고, 그래서 일단 어느 방식을 택해서 할지는 여기서 정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기 때문에 쓴 겁니다. 혼용은 섞어 쓰니까 이 둘만 구별하시면 돼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면 이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뭘 줄지를 공급 계획이라 그러잖아. 공급에 대한 계획. 자, 장차 조성될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지 공급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사 시에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 쓸 뿐이지, 여기 중공검사 같은 중공검사를 받고 통과했으면 공사하려고 공고하는 거 공사 기간 안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너무 쓸 게 많아서. 그리고 나서 공급을 할 겁니다. 이제 일반인에게 이 계획에 따라 공급을 할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면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환지 계획이 나오고, 환지를 누구에게 줄지 환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인가를 받고 나서 환지기 인가 오시 후에 역시 공사할 시에서 공사가 끝났다. 중공검사 공사하려 공고 후에 여기는 환지 처분을 별도로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여기 주는 것이라 다른 얘기 없고 그냥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받을 사람과 환지 받을 사람에게 환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성된 환지를 주선에게 주는 환지 처분이 별도로 나와요. 공사 끝난 다음에. 그런데 이 중간에 공사인이 장기간일 때 환지 예정지를 다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만 이거는 임의적 절차로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예정지 제도가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혼용을 섞어 쓰는 거고, 이게 기본 틀입니다. 항상 제가 그전부터 해왔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나중에도 이 틀 속에서 자꾸 하나하나 어느 위치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걸 지금 뭐 세밀하게 안 해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딱 써보니까 쫙 나오죠, 이게? 응? 여러분들 쭉 나오지, 이게? 아니, 이 순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계획 없이 뭘 합니까? 계획 세운 다음에 구체적으로 땅을 지정해야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이 되지. 땅을 지정한 어디를 개발할지 땅을 지정했으면 누가 할지를 정해야 되고, 누가 할지를 정하면은 사업 시행권을 따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전에 못 따지. 시행자가 지정된 상에서 사업 시행권을 따고, 사업 시행권 땄으니까 사업할 수 있는데, 사업하기 전에 누구에게 뭘 줄지 미리 계획 세워놓고 공사 시작해서 끝났다. 그러면 줄 거 주는 거 끝. 자, 여기 행정청이라면, 개발법에서 행정청이라면 하나로 정리를 했잖아요. 개발법에서 행정청이라면 이거 30분에 걸쳐서 다 하다 보니까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쉬니까 그 다음 주 2주 후에 이게 뭔 소린지 이러면 이거 지금 써놓은 의미가 참 없어지는데 꼭 기억해놔요. 다음에서 또 처음 듣는 그런 표정 짓지 말고 2주 후에 구역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그랬잖아. 구역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지정권자가 주로 합니다. 그저 구역지정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구역지정권자가 원칙은 정비보다 좀 큰 사업이라 시, 도지사급이 한다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급이.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이게 구체적인 지정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석할 필요 없어. 그냥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이 사람이 지정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이 하나 빼고 요거 환지기 인가권자. 환지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것만 저 지정권자가 아니고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요것만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한 사람을 따로 이어가지고 나머지 개발법에 나오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라면 다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행정청을 쉽게 정리했어요.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개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합니다. 요 시행자 밑에 나오는 실시나 이런 것이 시행자가 만드는 것이지, 이건 행정청이 만드는 건데, 지정권자가 만들고 나서 구역 지정해요. 시행자 아무나 한데 12사람 자격 있는 자 있습니다.
12사람 있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야 그 사람이 시행자가 돼요. 나중에 이 중에 조합이라면 조합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처의 설립인가부터 받아야 돼. 이게 조합의 설립인가인데 지정권자가 해줍니다. 실시의 작성은 시행자가 아주 시행할 사람이,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는 거예요. 여기 공급계획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요것만 따로 여기 안 적었지만 중공사, 공사관료, 공고 다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지정권자가 다 하는 거라고. 지정권자가. 여기 없는 행정청도 다 지정권자예요. 개발법에 나오는 행정처럼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구역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동의요건을 한다면 동의요건은 개발법에 나오는 동의요건이 좀 여러 몇 군데가 있는데, 동의요건이라면 일반적 동의요건이 뭐냐?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땅 가진 사람 동의를 받고,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및 둘 다 갖춰야 돼요.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요거를 개발법에서 보통의 동의요건으로 보시라고 했고, 이걸 보통의 중심으로 잡고 그렇지 않은 거, 여기 아닌 거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 쪽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부터 보시면, 이번에 용어 정의 도시개발 구역이라 하면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지정된 땅이 도시개발 구역, 간단하죠? 거기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구역 내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얘기해요. 도시개발 구역 밖에서는 안 되겠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가 됐든 시가지가 됐든 구역 안에서 하는 각종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 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적용한다. 개발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개발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쓰고, 정하는 것 외에 다른 안 정한 부분이 있다? 국계법을 쓰겠다는 얘기. 뭐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시행 방식이 뒤에 나오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는 적어놨습니다만,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정확한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이건 섞어 쓰는 것이니까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뜻부터 먼저 해야 돼. 항상 앞에다 제가 하고 설명하는데,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가 어떤 식의 차이가 나느냐? 자, 이게 대상 구역일 때, 여기가 대상 구역일 때, 야, 여기 뭐 땅 가진 사람 뭐 많지만 간단하게만 써봅시다. ABC가 토지 소유자라고 쳐요. 그럼 이 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는 경우는 이 둘만 구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느낌을 잡으셔야 돼. 수용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배웠던 수용 또는 사용을 한다는 얘기, 주로 수용의 포인트를 조사하면 돼요. 그럼 시행자가 이 땅을 수용을 통해서 시행자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쭉 사업 끝난 다음에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종전의 소유자는 보상을 받고 나갈 사람이죠. 보상을 받고 내보내고 시행자가 취득을 한다니까. 이거를 취득해서 쭉 분양을 해요. 쭉 분양을 한다면 여기 살던 사람에게만 분양한다. 이 사람 나갔으니까 상관없다. 이 사람 포함해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 대상으로 공급한다. 뭐가 돼요?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거지. 시행자가 싹 취득해서 시행자 것을 일반에게 쭉 분양해. 이미 이 사람들은 나간 사람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본인이 원하면 다시 들어오면 되지.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을 통해서 시행자가 취득을 하고 내보내고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에게 공급합니다. 근데 환지라면 땅과 땅을 바꾸는 게 환지잖아요. 교환을 환자, 땅지자. 이 사람들이 나갈 사람이 아니야. 수용을 안 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고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자기 땅을 종전의 땅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 대신 대가로 시행자가 만든 새로운 땅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땅 받는 것을 교환해 주는 땅, 환지라고 하잖아. 종전돼지다 환지. 땅과 땅을 교환하는 게 환지인데, 종전의 땅에서 교환해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표현합니다. 환지가 그런 땅에 교환해 주는 땅.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달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만 받아요? 땅 가진 사람만 새 땅 받는 거예요. 일반인은 못 받지. 이거는 거기서 차이가 생긴다고. 차이가 생겨. 그래서 수용사용 방식이라면 주로 일반인에게 쭉 공급하는,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에 공급하기 때문에 장점이라면 이제 일반에 공급해서 주로 큰 사업에 적합하지. 그래서 웬만한 신도시 개발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대부분 해요.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 어디 신도시도. 만약에 이거를 수용 방식으로 환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받는 게 거기 땅 가진 사람만이 새 땅 받으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줄 수 있는 거 다 큰 사업 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사업 할 때 환지가 적합해요. 큰 사업에는 이게 적합해요.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대신 단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똑같은 공사구가 들어간다 해도 수용 사용에서는 일단 시행자가 취득할 때 막대한 보상금을 필요로 하잖아. 막대한 보상금을 필요로 하잖아. 이게 단점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행자 파트에서 공공과 민간 나누는 이유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 주로 민간 시행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 시작했다가 민간의 능력도 없다가 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민간에 대한 차별이 주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환지에서는 민간인이 주로 해요. 주로. 여기도 예외적으로 공공이 할 수는 있지만 주로 민간인이 합니다. 특히 조합 같은 경우는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리. 조합이 그곳에 토지 소유자가 만든 단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돈 받고 나갈 사람들의 단체가 무슨 중요합니까?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의 단체가 중요하지. 응? 좀 빠른 속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 특징을 잘 알아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수용사용에서는 여기서 이걸 주로 나눠서 여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환지 방식에서는 다른 데서는 주로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지만 환지에서는 그 당사자가 자기 땅하고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해요. 환지 방식에서만큼은. 당사자인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라. 안 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라고 다 같은 시행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요. 큰 사업에는 이게 적합하고 그 대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는 사업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사람들 자율적인 당사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대신 돈은 적게 들어가고 그죠? 작은 사업에 적합하고 이런 느낌을 잡아주세요. 혼용을 섞어 쓰는 것이고 자 그래서 3분의 1번 환지 방식이라면 어느 때 쓰느냐 구별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작은 사업으로 알 수가 있어요. 토지의 교환이 필요하다. 교환 자체가 환지 아닙니까? 분합, 분필합필, 지목 변경, 형질 변경 다 조그만 사업이에요.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땅에 이거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쪽 사람이 내 땅을 제공하면서 여기다 공공시설을 지어라. 그 대신 다른 땅을 환지로 달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작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땅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때야. 아니 땅값이 너무 비싸면은 그만큼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상가가 너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렵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어렵다. 어려우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데 뭘 고집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 수용 사업 방식 택할 때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예요. 집단적인 이 말 나오면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겠다. 큰 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당사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쭉 준다고 했잖아. 그죠? 그게 이 표현이에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겠다. 환지, 땅 소유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수용사 택할 때 혼용 방식이 섞어 쓰는 건데 도시개발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환지, 일부 수용 사용 이거를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음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요. 다시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했을 때 혼용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꼭 여기는 수용 방식, 여기는 환지 방식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업 시행직으로 분할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사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각각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분할했을 때가 분할,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가 미분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분할해서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미분할 혼용 방식이면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개발계획 수립부터 이제 순서대로 요거부터 나옵니다. 개발계획 수립부터. 일단 개발계획 내용을 살짝 보실 텐데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사업을 이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곳은 도시개발 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많은 개발행위, 즉 사적 개발행위가 주로 행해지게 되면은 사업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적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통제하는 그 규정이 역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주로 이렇게 사적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은 여기서부터. 아직 추상적인 계획일 때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때부터 투기 통제 들어간다. 이거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역 지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정됐을 때 주로 통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이제 허가받아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원래 이 순서가 맞습니다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이 파트에서는 예외적 경우를 잘 묻는데 등이라서 다른 것이지만 주로 녹지 비도시를 써놓은 게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개발 용도인 주상공인도 당연히 개발할 수 있고 녹지와 비도시도 필요한 경우는 일정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구역 지정에서 개발할 수는 있어요. 주상공이냐 녹지 비도시냐 하는데 녹지 비도시를 써놨단 말이죠. 어디에 투기하는 사람들은 더 몰릴 거라고 했어요? 도시개발할 때 주상공인 할 때랑 녹지 비도시에 개발할 때랑 어디에 투기하는 사람은 더 몰릴 수 있다 그랬어요. 녹지 비도시 그 얘기잖아. 이미 주상공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해야 더 올라가지만 조금 올라가겠죠. 녹지 비도시에다 개발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잖아. 투기하는 사람이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투기를 더 막을 필요가 있어. 원칙은 이때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곳에 한다면은 이때부터 투기 통제 가능하다니까. 아까 개발의 허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기습적으로 구역 지정에서 투기 통제 싹 해놓고 개발계획을 천천히 나중에 수립하게 되면 투기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구역부터 지정해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녹지 비도시 다른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주로 녹지 비도시 느낌 잡으시면 돼. 자, 개발계획부터 거기선 그게 기본이거든요. 1번의 반갈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하 구역의 지정권자 앞으로 계속 이제 뒤에 나오는 지정권자는 다 이 구역 지정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부분 다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구역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즉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얘기한 2번이란 말이에요. 예외.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자, 개발계획 공모 하나 사유가 있고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또는 다음 지역에 박스에 다는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물어보는데 일단 개발계획 공모가 아까 등 속에 하나였어요. 공개 모집의 줄임말이 공모죠. 그럼 개발계획은 행정청 지정권자가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훌륭한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거예요. 이게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 있으면 반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행정청이 직접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본인이 어디에 개발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면 됩니다만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하게 되면 일반인 대상으로는 어디를 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발계획 수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어디를 할지 구역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멋진 개발계획 한번 이런 차원에서 구역을 먼저 지정할 때 개발계획 공모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박스인데 박스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리을번 하나 빼고 나머지가 주로 녹지나 비도시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기역번의 자연 녹지, 니은번의 생산 녹지, 이것도 생산 녹지가 전체의 30% 이하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우리 녹지 지역 중에서 녹지는 녹지는 보생자인데 뭐만 없어요? 보전 녹지는 없다라는 거. 용도 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만 아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는 땅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도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 채웠을 때. 그런데 도시개발 중에서 가장 보전할 필요성이 큰 보전 녹지는 끝까지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하지 않고 남겨둬야지 거기다 도시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빠져있을 뿐이에요. 아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을 뿐이고 생소지 자연녹지가 들어가고요. 디귿번의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 비도시를 얘기합니다. 이게 녹지와 비도시. 이곳에 할 때는 구역부터 지정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랑 관련된 얘기한 미음번.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 합친 것이. 주상공 면적 합친 것이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 녹지나 비도시 지역일 때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지만 주상공, 개발할 땅인 주상공이 섞여 있더라도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라면 그러면 반대로 70% 이상 되는 게 녹지 비도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상공이 작을 때 대부분이 녹지 비도시 지역일 때 우리가 작다는 것이 30% 이하 또는 3분의 1 이하, 3분의 1은 33.3%와 약간 다릅니다만 30% 또는 3분의 1 이하를 작은 것의 한도로 공부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을 혼란스럽게는 안 내니까 각각 30%에서 3분의 1 이하, 여기는 작은 30% 이하 기준이다. 그럼 대부분이 녹지 비도시가 70이다. 녹지 비도시가 많은 걸 얘기합니다. 이것 숫자 잘 바꿔서 내죠.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또 하나가 리을번이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이 말이 나왔을 때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면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한 좋은 목적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이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막고 지방을 개발시켜야 균형 발전이 된다. 그래서 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직접 나서서 국가 균형발전은 큰 뜻이니까 국장이 직접 나서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역부터 지정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그런데 이 리을번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은 리을번 사유에서만 지정 못하는 것으로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 리을번 얘기가 주로 지방의 혁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됐던 게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완전 이런 자율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방가로 4번에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에 나옵니다. 자, 4번에 1번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이에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잘 밑줄 그으시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때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얘기를 괜히 읽었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변경은 당연하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때도 그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위 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서 지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얘기인데 이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에 수립할 때 어떤 민간인 동의를 받는 것 사실 거의 없어요. 아유, 행정청이 어차피 하는 건데 뭐 민간인 동의를 왜 받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지금 어느 때 동의를 받느냐?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이거 수립할 때. 우리 개발계획에서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정한다 그랬죠?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야. 그럼 왜 민간인 동의가 필요하냐? 아무리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개발계획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줬을 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로 민간인이 스스로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나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나는 하기 싫다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면 환지 방식을 지정해놔도 사업 못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이 행정청이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반 동의죠. 일반 동의. 이 정도 되는 이 동의 요건을 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할 때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때는 개발기 수립할 때 동의 요건 필요 없어요. 이 경우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수용 방식은 당사자가 돈 받고 나갈 사람이에요. 12사람 중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땐 동의 필요 없어요.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환지 방식일 때 혹시 방식 해놨더니만 민간인이 안 할까봐 일정 동의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한다 그래도 당사자인 토지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예외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행정청이 하는 건 안 하는 경우 없죠? 당사자 동의받을 필요 없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지금 수용 사용할 때 동의요건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건 수용 사용할 때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이에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동의죠. 그 대신 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도 국가지자체가 할 때는 그 동의 필요 없다. 이것도 잘 나왔던 부분이라. 네. 자, 넘겨보세요. 개발계획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 대충 보시면 돼. 이거는 개발계획이 어떤 것이라 이렇게 제일 앞에 나오는가. 자, 우리 개발계획 보시면 개발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내용들이 다 이제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인데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다만 13호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박스 1번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나중에 구역 지정하는 것이죠. 구역의 지정 목적, 신도시 개발이 목적이냐, 어떤 게 목적이냐, 시행기간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하거나 뭐 통합할 때, 결합할 때 그 사항, 아니면 시행자에 관련된 거, 시행 방식, 어느 방식, 인구 수용 계획 몇 명, 이런 식의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부터 16번까지, 13번부터 16번까지 이 네 가지 경우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제 이것도 추가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자, 우리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개발계획 지금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는 이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빼놨다가 구역 지정된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전에 만들어야 되겠지.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걸 좀 구별하신다면 이거는 또 이거 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봐도 되지만 그냥 외우면 편해요. 13번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 밖에다 체크되죠. 밖의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 아니 도시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다 예상된 범위 내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구역 밖에다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이건 잘 예상하기가 힘들거든요. 구역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비용 부담 계획을 얘기합니다. 밖에 설치하는 걸 전제로 해서 14번이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장차 사업을 해서 무엇을 수용 사용할지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얘기해요. 이것도 내용에 들어가지만 구역 지정 이후에 해도 돼. 그 다음에 15번이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결과적으로 뭐를 얘기하냐?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을 얘기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뭐 임대주택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이라 세입자의 대책 세 체크하시고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즉 줄이면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잖아.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단. 그러면 두 글자를 따보니까 박수세단 이렇게 되죠. 이게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천천히 개발계획 포함시키는 사항인데 박수세단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세단 차 중에 승용차 고급 승용차 세단이라고 하죠. 세단. 근데 이 세단에 박수가 붙었어요. 말은 약간 다르지만 박수 받으며 등장하는 세단 좋은 차라. 박수 받으며 등장하는 세단 박수세단.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천천히 등장하는 천천히 등장하면서 나중에 박수 받으면서 천천히 등장하는 모습이 되네요. 박수세단 네 가지는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 기준 중에서 이거 뭐 방가리버처럼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라 당연하고 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방가리 이번에 330만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벌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법에 있어서는 당해구역 안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구매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330만 제곱미터. 330만이 개발보조는 제일 큰 규모라고 했잖아. 100만 평. 이 정도 되는 큰 곳에 대해서 도시벌 사업한다면 도시를 이루는 수많은 기능 중에서 뭐 주거용 아니면 산업용 이렇게 한 부분에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워낙 넓으니까 도시를 이루는 여러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빠짐없이 온전한 신도시로 개발하라. 이 정도 규모가 제일 큰 330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쪽짜리 도시 말고 온전한 도시로 제일 큰 330만.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그 정도 규모가 330만이다. 야, 이거 틀 잡고 지금 여기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해서 구역 좀 들어가지도 못했네. 이 정도가 한 40분이 걸리네 이게. 뭐 적절한 진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이제 따라가는 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